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끝없는 우주가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무한한 우주에 과연 지적 생명체는 우리뿐일까요? 외계인이 어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왜 만날 수 없을까요? 어쩌면 흔하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일지도 모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피터 베커스는 문득 자신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보기로 했죠. 70억 인구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범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넣고 성별이 여성인 비율과 지나가다 만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사귀는 것이 가능한 연령대를 감안하여 15%로 잡고 길 가는 여성 수십 명 중에서 보통 몇 명에게서 매력을 느끼는지 역시 비율로 고려합니다. 추가로 교육 환경이나 종교, 신념 등의 요소를 넣은 뒤 서로 만날 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을 포함시켰더니 그가 런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고작 0.00035%였습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절망적인 숫자였죠. 물론 재미로 써본 논문이긴 했지만 마냥 장난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피터 베커스의 논문은 바로 1961년 인류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드레이크 방정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등판 베커스가 했던 것처럼 그는 탄생하는 항성의 수, 항성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 그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와 실제로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과 통신기술을 보유할 확률, 마지막으로 멸망하지 않고 버티는 기간까지 7가지 요소들을 통해 외계 문명의 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해보면 끝없는 우주에 우리와 같은 외계 문명이 많게는 280만 개, 적게는 36개 혹은 아예 한 개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물론 드레이크 방정식에는 측정 가능한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이라기보다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드레이크 방정식을 통해 외계인을 찾는 과학적인 접근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건 충분히 대단하며 칼세이건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줬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가인 루크레티우스 역시 우주 어딘가 우리 지구와 비슷한 장소가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 주장했습니다.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오래전부터 인류가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태양계 너머 세상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진영과 어디에도 물이나 생명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진영,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로 대립해왔죠. 과연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혼자일까요? 아니면 함께일까요? 토성의 고리를 발견한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한창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7세기 당시 외계인의 몸 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적 논쟁이나 철학적 결론을 벗어나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독자적인 추측을 했죠. 그는 각 행성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물이 생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72년에는 망원경으로 화성의 밝고 어두운 영역을 관측했는데 이를 물과 얼음이 존재하는 관측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화성인의 존재를 최초로 암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굳게 믿었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다지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미 지구만큼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지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수많은 태양과 지구들로 붐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2차 대전 이후 출력과 성능이 대폭 향상된 전파 망원경이 세계 곳곳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꾸준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슈퍼지구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한 과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마냥 회의적이지도 긍정적이지만도 않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유명한 SF 작가 아서 클라크는 말했습니다. 가끔 나는 우주에 우리만 있나 싶다가도 또 그 반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섬뜩하긴 마찬가지다 라고 말이죠. 오직 살아있기만 한 생명체만을 논한다고 해도 칼세이건이 본인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광합성 색소, 대기의 성분, 특이한 표면, 천체 현상이 아닌 전파 복사 등을 포함해서 이들 중 어떤 것도 생명체의 존재를 알리는 징조가 될 수 있으며 생명 현상의 증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성이나 화성처럼 가까운 미지의 행성을 계속 탐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적 문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9월 카디프 대학교 연구진은 금성에서 생명 활동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평균 온도가 460도를 넘는 뜨거운 표면이 아니라 비교적 선선한 상공에서 말이죠. 두꺼운 그름층 안에 포스핀 가스 등판, 이 기체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화합물이라 과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내뿜는 기체이다 보니 금성 대기 속에도 혹시 생명체가 표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포스핀 가스와 같은 것을 생명 지표라고 부릅니다.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물질들이죠. 대표적으로
탄소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황, 수소, 물, 그리고 썩어가는 유기물이 배출하는 메탄도 여기 속합니다. 2021년 7월엔 이소프렌이라는 탄화수소도 생명지표에 새로 추가되었죠. 박테리아부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이소프렌은 생명체 탄생을 앞둔 원시 행성에서 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지표와는 별개로 사실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지적 수준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와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높아야 하며 너무 낮아도 혹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원자폭탄의 설계자로 유명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어느 날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이 한 질문이었다면 밥 먹다가 하네라며 다들 웃고 지나갔을 테지만 위대한 과학자의 질문이라 학계에 많은 고민거리를 만들어냈죠.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무한한 우주의 크기로 보면 우리와 유사한 외계 문명은 존재하는 게 당연할 텐데 왜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만 아직 미생물 단계이거나 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문명이 발전하다가 핵전쟁이나 환경 파괴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지구로 오지 않거나 예전에는 방문했지만 최근엔 오지 않고 있거나 계속 오고 있지만 숨어 있거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상상력을 기반으로 논의되는 이야기지만 이를 고민하다가 나온 여러 이론들은 많은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미국 코넬 대학교의 리사 칼테네고와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제키 파허티는 망원경으로 325광년 이내의 별들을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 앞을 지나가는 지구를 지켜볼 수 있는 딱 좋은 명당을 과거에는 313개의 행성들이 지나갔고 현재 1402개의 행성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319개의 행성들이 지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우리가 사용하는 비슷한 수준의 망원경 기술만 있다면 말입니다. 과학자이자 작가인 스티븐 웹도 비슷한 가설을 세운 적이 있죠. 바로 그들이 이미 우리를 발견해서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볼 뿐이라는 동물원 가설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먹이를 주거나 만지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지구로 오는 외계 지적 생명체들은 우리와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한 주의와 지침을 받고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일지도 모르죠. 물론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우리 속에 과자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쩌다 보이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그들의 실수나 장난일지도 모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도 있죠. 대표적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의 로빈 헨슨 교수는 거대한 필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생명체가 태어나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넘어야 할 단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의 평균 수명보다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고 긴 단계를 거치는 동안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항성은 필연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구처럼 태양이 수명을 다하기도 전에 지적 생명체가 발달하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죠. 모항성의 수명과 무관하게 행성 안에서 핵폭발이나 치명적인 전염병,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는 확실하게 없을까요?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외계에서 날아온 괴상한 녀석이 처음으로 관측된 적이 있죠. 미지의 천체 오umuamua 등판. 귀여운 이름은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찾아온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소행성이냐 해성이냐 논란이 분분했으나 결과적으로 외계에서 온 성간 천체로 밝혀졌죠. 형체는 매우 길쭉하게 보여서 마치 우주전함과 비슷한 느낌이었고 초당 44.2km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지나기도 했으며 추가적인 가속도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umuamua는 외계 문명에서 보낸 탐사선이며 태양을 이용하여 스윙바이를 하거나 태양풍으로 항행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관측에 따르면 외계 행성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공물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외계 문명을 찾는 또 다른 시도로 하도 밥 먹듯이 연기가 되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2021년 11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인류의 단일 천문학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죠. 칠레 안데스 산맥의 건설 중인 루빈 천문대가 완공되면 보유한 대형 망원경 덕분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신비로운 장면들도 목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외계 지적 생명체나 문명에 대한 탐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만큼 경이롭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자크 모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생명이나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다. 마침내 인류는 스스로가 우연히 태어났으며 무정하리만큼 광막한 우주에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고독합니다. 지금까지 고독해왔고 아마 꽤 오랫동안 고독할 예정이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던 피터 베커스도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한 지 2년 후 런던에 살고 있던 로즈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0.00035%의 확률을 깬 것이죠.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적 생명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독한 길을 걷는 대신 치열하게 친구를 찾기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피터 베커스처럼 더 낮은 확률의 가능성도 반드시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나먼 외계 문명의 지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을 그대 사랑스러운 연인도 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물론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